자, 결산은 무조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하는 거죠. 먼저 수동 계산을 먼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수동 계산 분계를 같이 먼저 할게요. 자, 1번에 2021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하였다. 차입 당시 환율은 1280원이었고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말 환율이 1270원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10원이 내렸는데 10원이 내렸죠. 1280원이 빌려올 때 환율이었는데 지금 기말 환율이 1270원이에요. 그럼 환율은 1달러당 10원이 내렸는데 2만 달러면 20만 원이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20만 원 내렸는데 그 다음 생각할 게 그럼 계정 과목이 뭐였냐? 1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렸으니까 단기 차입금이었겠죠. 그럼 단기 차입금이 20만 원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 20만 원 내렸으면 부채인 단기 차입금을 우리는 차변에 지워줘야 되겠죠. 늘었으면 부채니까 대변에, 줄었으면 차변에 써야 될 거잖아, 부채는.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쓸 거고, 거래처 있으면 꼭 써야 되는데 거래처 안 알려줬으니까 거래처는 생략하고 20만 원의 단기 차입금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빚이 내렸으니까 우리한테는 이익이죠. 그럼 우리는 기말에 하는 거는 외화 환산 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린 기중에 거래가 있을 때 외환 차익, 외환 자손. 기말에는 환산만 하는 거라서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만 쓰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3월 1일 1년치 임대료 1,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고 전액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이다. 단 월할 계산할 것. 그럼 지금 1년치 임대료를 영업외 수익, 임대료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수익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금 우리는 임대료 수익에서 취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미리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 거 보면 내년은 2월 28일까지니까 두 달이네.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달치는 올해 거니까 문제 없는데 내년 거 두 달이 지금 올해 임대료가 아니죠. 그럼 월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네. 그럼 200만 원의 임대료를 취소해 줄 거예요. 그럼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수익자리는 대변인데 취소할 거면 차변에 임대료 200만 원을 취소해 주고 이 임대료는 내년 건데 미리 받은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이다 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시오. 자, 그럼 우린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에서 기본 틀이 예수금은 부채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차변에 와서 지울 거고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대변으로 지울 거죠. 그럼 우리는 분계 기본 틀을 잡으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천만 원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4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서 600만 원이 내야 되는 건데 예수금이 내가 내려고 거래 징수한 거니까 근데 1,400 빼고 600 낼 건데
2기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400만 원 있었대요. 그럼 전표 조회하라고 하는데 뭐 전표 조회해 보면 뻔하겠죠. 미수금 적어놨겠지. 9월 30일자 보면 지금 이 돈이었는데 그때 부가세 대입금 하는데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해주잖아. 그래서 그냥 400만 원만큼 미수금이라고 처리해 둔 거예요. 차변에. 그럼 이번에 600 내야 되는데 400만 원 빼고 내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 우리는 미수금을 이제 지워줄 거예요. 그럼 대변에 미수금 4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만 내면 될 거잖아. 그죠? 그런데 또 보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000원 있네. 그럼 그렇죠. 10,000원 빼고 줄 거니까 얘는 자비익으로 해서 또 10,000원을 빼고 그럼 이제 나머지 차이나는 199만 원만 납부하겠다라고 쓰면 되겠죠. 우리 납부할 세금은 문제에서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라고 되어 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얘가 매출세액, 얘가 매입세액인데 그 매출세액 200, 매입세액 400이면 600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빼고 전자신고 세액 공제 빼고 199만 원만 다음 달 25일 날 낼 거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4,500만 원은 2022년 1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자, 장기 차입금인데 지금 내년이 만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내년이 만기면 유동성 대체해줘야지.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장기 차입금 대한은행 4,500만 원 이렇게 지워주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에도 꼭 거래처를 써주자라고 했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틀린다는 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했죠. 회계 1급, 회계 2급, 세무 2급, 세무 1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회계 2급 시험 보는 사람도 다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래처 쓰는 건 실수가 일어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분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5번 단기분 법인세가 5,40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단 회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천인수세액의 합계액인 3,600만 원을 산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럼 산납세금 정리하고 법인세 하는 건데 수동 계산을 한다면 자동 계산할 수도 있죠. 수동 계산 한다면 차변에 법인세 등 5,400만 원인데 대변에 산납세금 3,600만 원을 빼고 그럼 나머지 1,800만 원만 내년 법인세 신고할 때 낼 거다.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수동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자동 계산에 가서 산납세금 쓰고 그럼 이 5,400에서 3,800만 원 뺀 1,800만 원을 추가 계상액에 써서 전표 추가를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어느 게 편하냐. 계산 자료 입력 들어가는 게 귀찮아. 그럼 이렇게만 쓰면 끝이에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난 자동 계산 쓰는 게 아주 편해. 그게 정확해.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반 전표에 쓰고 얘는 계산 자료 입력할 거예요. 자, 분개하는 건 저같이 봤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4개만 일반 전표 쓰고 얘는 계산 자료 입력하는 것도 같이 볼게요. 그러면 4개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4번까지만 쓸게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 2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20만 원. 차변에 임대료
200만 원 취소하고 얘는 선수 수익이다 200만 원. 다음 부가가치세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2천만 원인데 부가세 대급금 1,400만 원 빼고 미수금 400만 원 빼고 자비이익 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 다음 장기 차입금 대한은행 4,500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대한은행 4,500. 자, 그럼 이제 방금 법인세 문제를 수동 계산 안 하신 분만, 법인세 안 하신 분만 계산 자료 입력해서 아래 가면 법인세의 선납세금이 3,600만 원 있죠. 우리 문제하고 알리바이가 항상 딱 맞춰져 있어요. 그대로 360만 원 쓰고, 그리고 나서 전체 법인세의 선납세금 뺀 나머지 1,800만 원을 선납세금 처리할 거다.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하셔도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산 문제가 끝이 났고, 다음 이제 원천징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 자, 다음 자료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희민의 필요한 수당 공제 등록, 사월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수당들이 있고 공제가 있는데, 자, 4월분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다. 주요 수당 내역에서 식대는 당 회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비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얘도 비과세라는 이야기죠. 모든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한다. 정기로 다 체크해주면 되고,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 명세서에 지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공제 내역은 불러온 데이터 무시하고 직접 작성하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12만 6천 원 있다. 이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원천징수 탭에 가서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고, 자, 수당 공제로 가서 먼저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직책수당, 월차수당. 그럼 사용 안 하는 건 얘네들이고, 그리고 전부 다 정기인데, 자, 여러분들
자가운전 보조금하고가 전기로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죠? 이게 지금 이번 버전 올라오면서 수정돼서 처음에 이쪽 풀리게 했다가 다시 안 풀리게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손 안 댈게요. 우리 시험 때 지금 이거 가지고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자, 그럼 자, 여기 맞춰 놓고 확인한 후에 4월달 급여를 4월 30일이고 이희민의 40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60만원, 22만 8,700원, 16만 3,410원, 16,740원. 자, 이렇게 하면 급여자료 입력은 끝났죠. 자, 다음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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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그럼 방금 입력한 급여가 들어와 있고 전월 미환급 3개 12만 6천원 있다를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작성이 끝났네요. 자, 다음 2번. 다음은 사원 최수정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최수정의 급여액은 5천만 원이며 최수정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걸. 자, 그럼 먼저 부양가족 명세하기 위해서 자, 본인 최수정은 지금 여성 근로자인데 무주택이며 한부모에 해당한대요. 취약자 아동이 있어서 그렇네요. 배우자는 없고. 그럼 직계존속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직계비속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서 최수정의 부양가족 본인 한부모 공제 직계존속 윤여선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고 직계비속 최안나 취약전 아동이고. 자, 이렇게 하면 사원 등록은 끝이 났고. 자, 그럼 우리 부양가족에 지금 소득이 있으신 분은 없네요. 자, 주택임대차 현황에서 자, 월세세액 공제 요건 충족하니까 문제 없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안경 구입비 포함되어 있는 건 의료비니까 뭐 얼마든 간에 공제되든 안 되든 이중 공제되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다음 직불카드는 140만 원인데 전통시장 사용한 거 있네요. 40만 원 그럼 빼고 쓸 거고 즉 본인 거니까. 현금 영수증도 중국어 어학원비는 지금 이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안 되니까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가 되겠죠. 자,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이 100만 원 있는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한 게 30만 원 있어요. 실손보험 챙긴 거하고 보험료 세액 공제하고는 상관없죠. 의료비 공제에서 30만 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의료비 공제에서 30만 원 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200만 원 있고 저축성 보험료가 100만 원 있는데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고 임여선 어머니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자기가 계약자로 해서 피보험자 어머니로 한 거라서 되는 거고 실업 보정용 안경 구입은 우리는 카드 결제한 것도 상관없이 되는데 앞에 실손 의료보험 수령한 게 3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30만 원 빼고 30만 원만 의료비에 넣으면 되고 교육비에서 원격 대학 등록금 납입액이 200만 원이 있고 본인 대학 등록금이니까 상관없죠. 중국어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되고 저기 신용카드 공제는 되니까 얘는 빼고. 자, 다음 자, 윤 여선의 의료비가 질병치료비 어머니 거죠. 장애인으로 되고 그럼 노인대학 등록금 납입액은 얘는 우리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다음 취약전 아동의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납입액 50만 원은 되고 건강진단비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먼저 최수정 씨를 불러오고 자, 그리고 월세 주택 임차 차입에서 저를 2번 홍현우 임대인 인적 사항을 쓰고 유형은 단독주택 계약은 60제곱미터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월세액은 840만 원. 그럼 이제 연말정산 탭으로 와서 자, 신용카드로 먼저 가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2천만 원. 직불카드는 100만 원만 쓰고 전통시장 40만 원. 현금 영수증은 120만 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얘는 되었고 자, 보험료에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그리고 어머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자, 의료비에서는 본인 거에서 우리는 실손 의료보험 수령한 거 30만 원 뺀 30만 원만 본인 의료비가 공제가 되고 다음 교육비에서는 원격 대학 등록금 본인 대학교 등록금 200만 원 되고 중국어 학원비는 안 되는 거였고 다음 어머니의 의료비는 장애가 있으시니까 장애에서 120만 원 노인대학 등록금은 안 되시고 자 다음 채안나 자녀는 취약전 아동 교육비 50만 원 되고 자 그리고 또 애기도 건강진단비 되죠. 그 밖에 공제 대상 일반에 50만 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얘도 입력이 전부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이론 문제로 가봅시다. 교재 648페이지.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회계 정책이다, 추정이다 라고 표현이 있는데 우리 정책이 더 중요해 보이죠?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이나 회계 기준이 바뀌거나 그런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IFRS, 그러면 과거의 정보까지 전부 다 바꾸는 소급법을 적용하는 건데, 추정의 변경은 별로 덜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변경할 만큼 중요도는 있지만 정책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정자산들 감가상각하는 방법 바꾸거나 내역연수 바꾸거나 혹은 대손충당금 추정률 바꾸거나 1%를 2%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회계 추정의 변경인데, 추정의 변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진법으로 올해 거부터 반영시키는 거예요.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옛날 거부터 소급 적용하는 거고. 자, 그럼 지금 1번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틀렸죠? 추정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1번은 틀렸고. 자,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중요한 걸 먼저 반영하고 소급 적용해서, 그리고 추정의 변경 조금 덜 중요한 걸 전진법 앞으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회계 변경 효과를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자,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거고 추정의 변경은 더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근데 중요한지 모르겠대. 그럼 이게 중요한 건가요? 모르겠다는 건 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하다면 모를 수가 없죠. 구분 못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니까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하지. 회계를 하는, 지금 재무회계를 하는 목적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니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의 차익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자,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해본 금액, 공정가치하고 액면금액, 매입하는 금액 차이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건물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우리 회사한테 유형자산 이런 걸 주면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인식해서 썼죠. 자산 수증이.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다음 3번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가 되죠.
사용 중이던 거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이잖아. 자, 그리고 4번에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우리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할 때 국고 보조금 했던 거 보통 예금 받으면 보통 예금의 자산 차감 계정 이렇게 처리하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해법, 유효이자율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유효이자율법은 사채 채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이에 은근슬쩍 꼈죠. 원래 무형자산은 모든 상각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이건 상각하는 방법이 아니죠. 이렇게 참여들이 말장난으로 내요. 그래서 여러 개 적으면 항목을 한 시간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 유효이자율법은 우리 채권 그 상각해가는 이자 인식하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영업권은 권리금. 내부적으로 혼자는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외부 구입한 건 가능하고. 자, 다음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한마디로 올해 개발비가 되기 이전에 전년도에 비용 처리한 거를 우리 다시 과거에 비용 처리한 걸 취소해서 자산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죠. 다음 4번에 무형자산의 상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역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부한다. 이게 상각하는 목적인 거죠. 그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비용하는 게 상각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본 조정, 감자차손 자본 조정. 그런 거 몰라도 매도하는 증권 평가 2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자본 이야기 나오면서 평가나 환산이 나오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리고 앞에 글자가 주감자가 나오면서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러면 그것 정도만 가지고도 자본 분류 문제는 어느 정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사례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사례 21년 3월 1일 날 $10,000 상당의 제품을 해외에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그럼 1,000,000원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겠네. 다음 21년 3월 31일 $10,000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그럼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는데 우리는 1,000,000원의 외상 매출금 지우면서 1,005만원이 들어와서 외환 차익이 5만원 생기겠네. 그죠? 그럼 일단 내용 보면 1번은 3월 1일 회계 처리의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한다. 3월 1일 회계 처리 대변에는 제품 매출을 계정 과목한다. 맞고 3월 31일은 차변의 보통 예금 계정 과목 그리고 3월 31일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감소와 외상 매출금 지울 거고 1,000만원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한다. 환산은 결산 때 하는 거라 그랬죠. 외환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외화 환산 이익이죠. 문제 포인트는 금액 이런 게 아니라 계정 과목 예 똑바로 쓰는 걸 물어본 거죠. 그죠? 자, 다음 6번. 다음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어 지은 것은 변동비의 총원가 그래프는 비례. 지금 변동 원가 물어봤으니까 비례.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 그럼 AC.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보면 자, 이제 글자는 안 쓰고 그냥 숫자만 쓸게요. 자, 기초 제공품이 50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이 100만 원이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200만 원이고 기초 제품이 40만 원이고 기말 제품이 45만 원이다. 그럼 물어본 건 매출 원가니까 그럼 얘는 150만 원이고 얘도 150만 원이고 그러면 얘는 95만 원이 아닌데 잠깐만요. 내가 뭐 산수 잘못했나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단기 총 제조 원가 250에 100이면 150 맞죠? 190이면 내가 산수를 잘못했구나. 자, 그러면 하면 145만 원이네. 방금 순간 산수를 잘못했어요. 95만 원이라 해서 보기 안 보이길래 욱 하고 당했어요. 자, 그럼 145만 원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 부문 원가를 각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용역 수수 관계 직접 배분법은 무시하고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고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죠? 단계 배분법은 순서 정해서 우리는 처음에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곳에 배부하고 그 다음 제조 부분에 가고 3번의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고 4번의 상호 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하여 효율적이다.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죠? 얘는 계산이 복잡해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9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 원가표에 집계한다. 작업 원가표 작업 지휘서에 얘네들은 쓰고 얘는 배부 기준 쓰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 가공업 등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이다. 종합원가는 우리 같은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그죠? 소품종. 자, 다음 3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오늘 이거 했었죠? 다음 4번의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한 개당 가격은 한 개씩 계산하는 개별원가가 보다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자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가공비는 항상 그런 거니까. 그럼 완성량 500개에 기말 제공품이 100개, 가공비니까 완성도 해야지. 100개. 그러면 600개가 평균법이고 여기에 우리는 60개를 빼주면 선입선출법이죠.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이잖아. 선의선출법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재화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변경됐다라고 전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 얘는 1번 틀렸고 2번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얘는 우리가 법원에 선고한 거면 다 받을 수 있고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하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 받을 수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는 대상이 아닌 거고 4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대손세액 공제신고할 때 사망했으면 사망 확인서까지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고서만 특 써서 주는 게 아니고.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우리가 돈 안 갚아가지고 우리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고 한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자, 우리 과세거래로 벌 거냐라는 건데 이건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됐다라고 하는 거는 내 거 물건을 팔아서 돈 갚은 거죠. 그냥 내 물건으로 주는 거나 아니면 이걸 팔고 돈 받은 걸로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세거래로 벌 거죠. 근데 보지 않는 거 물어봤으니까 얘 아니고 이번에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죠. 간주공급이니까 얘는 과세거래가 되고 3번에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 간주공급이네요. 다음 4번의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물건 판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과세거래로 보면 안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이건 난 상관없죠. 매입세 공제될 거고. 이번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우리는 세무조사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경정청구 우리가 세금 신고를 돌려받을 걸 작게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 될 걸 작게 해서 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하고 돌려받아야 될 거를 뒤늦게 다시 챙겨 넣어서 다시 수정신고처럼 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 조건은 세무조사 나왔을 때 한 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정신고 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우리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반영해서 공제 받았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죠. 예정 때 못한 거 확정 때 제출하면 받을 수 있고. 다음 4번에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 우리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10일까지 안 받으면 일단 5% 가산세가 있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안 받으면 이거는 미수치가 아니라 아예 공제 안 해준다라고 했죠. 그럼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얘는 공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자, 다음 14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일이다. 저축보험은 우리 환급 받거나 돈 받거나 해지한 날. 다음 2번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일이 원칙이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약정일이 원칙이에요. 우리 그냥 개인끼리 돈 주고 받는 거 있죠. 그걸 실제 이자 줄 때까지 법이 어떻게 다 챙기고 있어. 약정한 날인데 약정일보다 이전에 주면 실제 받은 날. 그렇게 갈 거라서 2번은 틀렸고,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 채권은 실제 지급받은 날, 기명 채권은 이자 할인액은 약정에 의해서 지급한 날. 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이자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그 전일 때는 그 돈 받는 상환한 날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단 거주자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기타 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겠죠? 어쩌다 한번 와서 일시적 관여라는 거 원징수 할 거잖아. 퇴직소득, 퇴직금 줄 때 원징수 할 거죠. 원징수 하고 퇴직금 줘야지. 근로소득, 월급 줄 때 원징수 할 거죠. 양도소득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죠. 원징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